네가 말한 그 큰 프로젝트가 나 몰래 밖에서 자식 만드는 거였니? 7년 동안 혼자 연기하느라 참 힘들었겠다. 결혼 7년 차. 나는 우리 부부가 강남에서 남부럽지 않은 인꼬 부부라고 믿었다. 남편은 베트남으로 큰 프로젝트를 따러 간다며 떠났고 매일같이 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왔다. 나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꼬박꼬박 몸에 좋다는 홍삼을 챙겨 보냈다. 하지만 꽃다발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간 그날 나는 보았다. 유모차를 미는 남편과 그의 팔짱을 낀 낯선 여자를. 나보다 더 이 집의 안주인 같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자를 말이다. 나는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는 대신 숨죽여 그 모든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남겼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딱 한 가지 일을 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늘 저녁 8시, 도준 씨의 귀국 환영 파티에 와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결혼 7년 차. 나 강민서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 10분 전에 눈을 떴다. 잠이 충분해서가 아니었다. 남편 권도준 씨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상을 차리고 셔츠를 다림질하고 구두가 거울처럼 반짝이도록 닦아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인 김 여사님은 내게 이렇게 당부했다. 우리 권씨 집안 며느리는 손발이 야무져야 한다. 도준이 아범도 젊었을 때 내가 하도 살뜰하게 챙겨서 평생 딴 마음 안 품고 살았어. 명심해라. 나는 그 말을 기억했다. 뼛속 깊이 새기고 피에 녹여내듯 기억했다. 7년, 날짜로 치면 2555일의 아침. 나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정각에 일어나 오차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올해 3월 초, 도준 씨가 내게 말했다.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동남아 쪽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가서 현장 관리를 해야 해 반년 정도 걸릴 거야. 그는 옷장 위에서 여행 가방을 내리며 말했다. 나는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았고 눈가 주름도 깊어진 듯 했다. 38살, 한창 일할 나이라지만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고생이 많네. 나는 그에게서 가방을 받아 들었다. 짐 싸는 건 내가 도와줄게. 도준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내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다. 이거 내 급여 통장 카드야. 매달 280만 원씩 들어올 테니 생활비는 당신이 알아서 써. 그 순간 나는 정말이지 내가 남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음악교사들 회식 자리에 가면 다른 선생님들은 늘 남편 흉을 봤다. 남편이 얼마나 짠돌이인지, 비상금을 어떻게 숨기는지, 집을 하숙집처럼 여기는지 불평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에겐 그런 고민이 없었으니까. 내 남편 권도준, 건설자재회사 해외사업부 과장인 그는 월급 통장을 통째로 내게 맡기고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남자였다. 동료들은 내가 복을 타고났다고 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비록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지만 말이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으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늘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밥상 머리에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곤 했다. 옆집 박 사장네 손자는 벌써 유치원 들어갔다더라. 어찌나 똘망똘망한지. 그러고는 나를 쓱 쳐다보신다. 그 눈빛에는 책망과 실망, 그리고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매달 나는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지난달 결과도 모든 게 정상이었다. 배란 기능 정상, 자궁 상태 양호.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도 정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난임 원인이 꼭 여자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입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도준 씨에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내 탓이 아니냐고 따지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가 화를 낼까 봐의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우리의 균형이 깨질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계속 혼자 병원을 다녔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으며 내 탓이오라는 말을 꿀꺽 삼켰다. 도준 씨가 베트남으로 떠나던 날 나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다.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다. 나는 그가 공항에서 기다리다 감기라도 걸릴까 봐 두툼한 패딩 점퍼를 챙겨갔다. 그는 동남아는 더워서 입을 일 없다며 웃었지만 결국 그 패딩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몸조심해.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그가 뒤를 돌아 나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매주 연락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가방 틈으로 삐져나온 회색 패딩 자락을 그가 대충 밀어넣는 게 보였다. 나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도준 씨의 이름을 우리 집 유일한 기둥으로 바꾸고 알통 이모티콘을 붙였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도착하면 연락 줘요. 숫자 1이 사라졌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수속 밟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출장 첫 주, 도준 씨는 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왔다. 짓다만 건물 뼈대에 철근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고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시멘트를 나르고 있었다. 햇살이 강렬한 걸 보니 오후 3시쯤 찍은 사진 같았다. 현장 분위기 좋아. 걱정하지 마. 그가 보낸 음성 메시지에는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 음성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듣고는 카카오톡 보관함에 저장했다. 둘째 주, 또 다른 현장 사진이 도착했다. 같은 건물이지만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된 모습이었다. 사진 구석에 야자수 한 그루가 보였는데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베트남 날씨는 참 좋구나. 거기서 일하려면 많이 덥겠지?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8만 원짜리 고려 홍삼정 한 세트를 주문해 그가 알려준 베트남 사무실 주소로 보냈다. 송장 번호를 찍어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다. 홍삼 보냈어. 몸 챙겨가면서 일해요? 그는 얼굴을 가리고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셋째 주 음성 메시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도준 씨가 말을 하는 중간에 배경음으로 아주 짧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다. 2초나 3초 정도였을까? 도준 씨가 헛기침을 하는 소리에 금세 묻혀버렸다. 방금 무슨 소리야? 내가 묻자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아, 여기 인부들 숙소가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그래? 애들 소리가 종종 들리네? 나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다. 공사장이니 사람 사는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 오히려 베트남 현장이 삭막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가 심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도준 씨는 매주 꼬박꼬박 현장 사진과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사진 속 건물은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철골 뼈대뿐이던 곳에 벽이 생기고 지붕이 올라갔다. 나는 그 사진들을 모두 저장해 남편의 베트남 사업이라는 앨범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 나는 그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었다. 23번째 주, 그러니까 도준 씨가 귀국하기 바로 전주가 되기 전까지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가 보낸 사진들을 다시 넘겨보고 있었다. 귀국 선물로 뭘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문득 베트남 건축 양식이 궁금해져 네이버 검색창에 호찌민 건축 현장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에 뜬 첫 번째 이미지를 보는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도준 씨가 첫 주에 보냈던 바로 그 공사 현장 사진이었다. 앵글도, 철근의 위치도, 구석에 있던 야자수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하지만 이 사진은 베트남의 어느 부동산 개발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었고 게시 날짜는 무려 3년 전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도준 씨가 보낸 사진과 웹사이트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픽셀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 모양,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의 각도, 인부가 쓴 안전모 색깔까지. 모든 게 일치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사진이었다. 파일 복사본이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가 보낸 다른 주차의 사진들도 검색해 보았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사진까지. 전부 다 베트남 부동산 사이트나 건축 관련 블로그에서 원본을 찾을 수 있었다. 게시일은 모두 3년 전이었다. 그가 보낸 모든 현장 사진이 가짜였다.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 불빛이 내 얼빠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대체 베트남에서 뭘 한 거지? 그 음성 메시지 뒤로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 그건 정말 인부의 아이였을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천장에 붙은 주황색 화재 감지기 불빛만 노려보았다.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끓는 물처럼 부글거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께도, 동료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진실을. 도준 씨는 토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로 입국한다고 했다. 카카오톡으로 마중 나올 필요 없이 택시 타고 가겠다고, 집에서 맛있는 거나 해놓고 기다리라고 했다.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나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조심히 와요. 그리고 꽃집에 들러 수입 장미 꽃다발을 주문했다. 8만 원 붉은 장미 24송이로 24시간 내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토요일 정오, 나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 게이트 바로 앞이 아닌 기둥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국제선 출구가 훤히 보이면서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장미 꽃다발을 품에 안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앱을 켰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단지 지난 6개월간 쌓인 의심의 답을 오늘 여기서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오후 2시 3분, 전광판에 도준 씨가 탄 비행기가 도착으로 바뀌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2시 18분,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바뀐 걸 확인했다. 입국 수속을 마쳤다는 뜻이다. 나는 자동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수많은 여행객이 짐 가방을 끌고 쏟아져 나왔다. 배낭여행을 다녀온 대학생들, 가족 단위 여행객, 흰머리가 성성한 노부부, 목걸이형 사원증을 건 비즈니스맨들. 2시 37분. 자동문이 다시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도준 씨였다. 내가 잘 아는 짙은 남색 피케 셔츠를 입고 은색 샘소나이트 가방을 끌고 있었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6개월 전보다 피부는 좀 더 그을렸고 턱에는 수염 자국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어 묘하게 더 남성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에게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의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자였다. 26쯤 되었을까? 가녀리지만 굴곡진 몸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생머리, 산호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 그녀는 왼팔로 도준 씨의 팔짱을 끼고 오른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있었다. 분홍색 우주복을 입은 생후 4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공항 안내 방송,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윙하는 이명만 들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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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 소리만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귓가를 때렸다. 도준 씨가 손을 뻗어 여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게 보였다. 너무나 익숙한 동작이었다. 연애할 때, 신혼 때, 그가 나에게 해주던 그 손길. 그의 손가락이 여자의 이마를 스치고 뺨에 잠시 머물렀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웃었다.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 여자만이 지을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나보다 더 그의 아내 같았다. 나보다 더 그 집의 주인 같았다.
품에 안고 있던 장미 꽃다발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붉은 장미 24송이가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굳어버린 핏방울 24개처럼.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꽃을 주었다. 아주 느린 동작으로. 그래야만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야만 떨리는 손을 멈추고 차오르는 눈물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켜 기둥 뒤로 숨었다. 그리고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도준 씨와 여자는 공항 내 카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유모차 바퀴가 매끄러운 바닥을 구르며 부드럽게 나아갔다. 도준 씨의 손은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익숙해 보였다. 그들은 카페 카운터 앞에 멈췄다. 도준 씨가 지갑을 꺼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는 게 보였다. 4,500원씩 2잔, 합계 9,000원. 그가 카드를 내미는 모습은 나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커피를 사 마실 때와 다를 게 없었다. 여자가 커피를 받아 빨대로 휘휘 저으며 어눌한 한국어로 무언가 말했다. 거리가 멀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도준 씨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흔들림 없이 찍으려 애썼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그들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유모차를 테이블 옆에 세우자 아기가 칭얼거리며 깼다. 도준 씨가 벌떡 일어나 아기를 안아 올리더니 능숙하게 등을 토닥였다. 그는 아기를 안을 줄 알았다. 트림시키는 법을 알았다. 우는 아기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처음 해보는 솜씨가 아니었다.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사람의 태도였다. 여자가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 건네자 도준 씨는 손등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하고는 아기 입에 물렸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찍었다. 20분 뒤 그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여자가 말했다. 여보, 택시 탈 거야? 아니면 공항버스? 여보. 그녀가 그를 여보라고 불렀다. 도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택시 타자. 애 데리고 버스는 힘들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호출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이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앱을 켰다. 추적할 준비를 마쳤다.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게이트 앞에 섰다. 도준 씨는 트렁크에 짐과 유모차를 싣고 뒷문을 열어 여자를 먼저 태웠다. 아기를 안은 여자가 차에 오르자 그가 뒤따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23분 후 그 차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 앞에 멈춰섰다. 공항 출입문 안쪽에 서서 휴대폰 화면 속 멈춰버린 자동차 아이콘을 보는데 머릿속이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맑아졌다. 여자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아기는 생후 3, 4개월. 그렇다면 도준 씨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저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임신, 출산, 산후조리까지.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나만 속인 채. 법적인 아내이자 7년을 함께 산 베개 밑에 동반자인 나는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였다. 공항 편의점에 들어가 탄산수 한 캔을 샀다. 냉장 진열대에서 갓 꺼낸 4,500원짜리 차가운 탄산수. 나는 뚜껑을 따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렸다. 냉정해져야 해, 생각하자. 계획을 세워야 해. 편의점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할 일을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베트남에서 쓰던 인스타그램 계정. 출장 중에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인스타그램 링크가 잠깐 떴던 적이 있었다. 눌렀을 때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나와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나에게만 차단된 비공개 계정이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베트남어 태그와 여자의 인상착의를 조합해 검색을 시작했다. 10분 정도 뒤지다 보니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프로필 사진은 하트 모양, 아이디는 알 수 없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 하지만 피드에 올라온 사진들은 온통 도준 씨와 그 여자의 커플 사진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2년 전이었다. 호치민의 어느 성당 앞, 도준 씨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고 여자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 단순한 친구 사이라기엔 너무나 밀착된 포즈였다. 두 번째 사진은 1년 반 전 해변이었다. 수영복 차림의 두 사람. 베트남어로 적힌 캡션 밑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1년 전 인부복을 입은 여자의 배 위에 도준 씨가 손을 얹고 있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표정으로. 네 번째 사진은 3개월 전 병원 침대에 누운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고 도준 씨가 꽃다발을 든 채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한 장 한 장 캡처했다. 총 127장. 그들의 2년여간의 사랑 기록. 그 2년 동안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았다. 매달 산부인과 구력의자에 앉아 검사를 받고 시어머니의 눈총을 견디며 내가 죄인이지 하고 살았다. 매주 그가 보내오는 가짜 공사장 사진에 속아 남편이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눈물 지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등신이었다. 탄산수 한 캔을 더 사왔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시며 끓어오르는 속을 눌렀다. 그리고 결심했다. 울지 않겠다. 난동 피우지 않겠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공항 한복판에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다. 대신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겠다. 오후 4시 정각, 송파구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다. 도어록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훅 끼쳐왔다. 따뜻한 온기, 섬유유연제 향기, 어제 내려 마신 커피의 잔향. 모든 게 그대로인데 모든 게 낯설었다. 나는 외투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은 뒤 잠시 거실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나의 중요 문서함. 결혼증명서, 전세계약서, 통장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전세 보증금 6억 원 이명의는 권도준. 결혼 3년 차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돈이었고 그중 2억은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깨서 보태주신 거였다. 결혼 후 7년간 모은 공동자산은 약 3,500만 원이 통장 명의도 도준 씨 앞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로펌에 전화를 걸었다. 재산 분할과 상간 소송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나조차 놀랄 정도였다. 변호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뒤 물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 은닉 자산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요. 네, 지금 동영상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 대표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공항에서 찍은 동영상, 산후조리원 위치 캡처,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계정의 사진 127장을 압축해서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시작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그리고 도준 씨와 친한 회사 동료 3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대신 각각 메시지를 보냈다. 도준 씨가 오늘 귀국해요. 깜짝 귀국 파티를 준비했으니 저녁 8시까지 집으로 와주세요. 놀라운 선물이 있답니다. 전송. 숫자 1이 차례로 사라졌다. 아이고, 진작 말하지, 시어머니의 답장. 갈비라도 좀 재워갈까, 엄마의 답장. 형님 오셨어요. 당연히 가야죠, 회사 후배의 답장. 나는 이모티콘을 섞어가며 밝은 척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꾸미기 시작했다. 알록달록한 풍선을 불어 식탁 의자에 묶고 웰컴 홈이라고 적힌 가랜드를 벽에 걸었다.
배달 앱으로 족발과 치킨, 떡볶이를 주문해 긴 테이블 위에 푸짐하게 차렸다. 거실 중앙에는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도준 씨가 사준 84인치 대형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때 그는 이게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제 저 텔레비전은 그의 처형대가 될 것이다. 저녁 6시 30분, 나는 준비한 동영상 파일을 TV USB 단자에 연결하고 재생 상태를 3번이나 점검했다. 화면은 공항에서 도준 씨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클로즈업 장면에서 정지되어 있었다. 화질은 선명했고 표정은 생생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7시 정각, 친정 부모님이 가장 먼저 도착하셨다. 아빠는 가장 아끼는 양복을 꺼내 입으셨고 손에는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엄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하고 화장까지 곱게 고친 모습이었다. 도준 서방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했네.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너도 반년 동안 혼자 집 지키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회포 좀 풀어. 고마워, 엄마. 나는 미소 지으며 한우 세트를 받아 냉장고에 넣었다. 7시 15분, 시부모님이 도착하셨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짙은 보라색 실크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들어오시자마자 거실 장식부터 훑어보셨다. 제법 그럴듯하게 꾸몄구나. 어머니의 말투에는 억지로 짜낸 듯한 칭찬이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 권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만 들여다보셨다. 7시 30분, 도준 씨의 회사 동료 3명이 도착했다. 모두 20대 후반의 건자재 회사 영업부 직원들이었고 도준 씨가 직속 상사였다. 그들은 와인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두리번거렸다. 민서 형수님, 도준 형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중 한 명이 물었다. 곧 올 거예요. 7시 반에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7시 45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준 씨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방금 비행기 내렸어. 1시간 뒤에 도착해. 나는 그 메시지를 5초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거짓말이다. 그의 비행기는 2시에 이미 착륙했다. 지금쯤 산후조리원에서 그 여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겠지. 나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집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요. 전송 완료. 숫자 1이 사라졌지만 답장은 없었다. 7시 50분, 거실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셨다. 친정엄마는 주방에서 식은 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데우고 떡볶이 국물을 다시 끓여주셨다. 나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쪽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제복 입은 경비 아저씨가 입출차 기록부를 넘기고 있었다. 그때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와 방문객 전용 구역에 멈춰섰다. 도준 씨의 회사법인 차량이었다. 그가 왔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곧 들어옵니다. 7시 55분,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풀렸다. 문이 열렸다. 도준 씨가 그 은색 샘소나이트 가방을 끌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내가 잘 아는 피곤하지만 반가운 척 노력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거실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더 밝은 표정으로 바꾸려 애썼다. 와, 민서야 이게 다... 그의 말은 목구멍에서 턱 막혀버렸다. 그의 시선이 TV 화면에 꽂혔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분홍색 우주복을 입은 볼이 통통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 입꼬리를 올리며 세상 다정하게 웃고 있는 자신. 그 미소는 마치 거대한 풍자화처럼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84인치 TV 화면에 박제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여행 가방이 현관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다.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 속 얼굴을 3초 정도 뚫어지게 쳐다보던 어머니가 천천히 뒤를 돌아
핏기 없는 얼굴로 내게 물었다. 이게 뭐냐? 저건 어느 집애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시작되었다. 가방을 끄는 도준 씨, 그 옆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유모차를 밀며 카페로 걸어가고 그가 커피를 주문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기의 입가에 흐른 침을 닦아주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거실 스피커를 통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 택시 탈 거야? 아니면 공항버스? 도준 씨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택시 타자. 애 데리고 버스는 힘들어. 영상은 계속되었다. 화면이 바뀌며 산후조리원 건물 외경이 나오고 내비게이션 지도 캡처 화면에 강남구 청담동 모자 산후조리원이라는 붉은색 위치 표시가 떴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도준 씨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피드였다.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하나씩 넘어갔다. 해변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 여자의 불룩한 배 위에 손을 얹은 모습,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 적힌 하트 이모티콘들이 소리 없는 조소처럼 반짝거렸다. 마지막 사진이 화면에 떴다. 게시 날짜는 3년 전, 장소는 베트남 호찌민의 어느 성당. 흰 셔츠를 입은 도준 씨와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성당 앞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거실의 침묵은 약 10초간 이어지다가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시어머니였다. 김 여사님은 도준 씨에게 달려들어 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뺨을 후려갈겼다. 짝 하는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격렬한 동작에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 줄이 끊어졌고 진주알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타다닥 소리를 냈다. 미친놈. 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제정신이니? 이 소문 퍼지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돼? 내 아버지 체면은? 내가 부인회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어쩜 이렇게 못 나빠졌어. 도준 씨는 뺨을 감싸준 채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다. 엄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요. 오해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닥쳐. 어머니가 다시 한번 등짝을 내리쳤다. 어디서 변명을 해.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저 여자 누구야? 저 애는 누구 씨야? 다른 대로 말 못해. 도준 씨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현관 타일에 무릎을 박고 머리를 감싸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잠깐 돌았었나 봐요. 저 여자가 먼저 꼬리쳤어요. 나도 모르게 그만. 그때 우리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해 62, 젊은 시절 군인으로 복무하셨던 아빠는 퇴역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여전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 도준 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서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도준 씨가 비틀거하며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다. 입가가 터져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감히 주둥이를 놀려? 아빠의 목소리는 낮게 깔린 천둥소리 같았다. 내 귀한 딸이 너한테 시집가서 7년을 종년처럼 살았어. 밥해 먹이고 옷 입혀주고 온갖 뒷바라지 다 했는데 보답이 이거냐? 내 놈이 그러고도 사내 새끼야? 아빠, 진정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울고 있던 도준 씨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시어머니도, 분노로 몸을 떠는 아빠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거실장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늘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 급하게 작성한 협의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공증 서류였다. A4 용지에는 빽빽한 법률 조항들이 인쇄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두었다. 이혼 합의서야.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용은 간단해.
결혼하고 마련한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 원, 정확히 반반 나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 보통 법원 판결로 가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는데 난 최대로 청구할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핏기 하나 없는 도준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론 당신이 순순히 협조하고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저 동영상과 사진들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다. 저 영상,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더 수위 높은 사진들까지 당신 회사 대표 이사님, 회사 전 직원,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송될 거야. 도준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입술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다가오셨다.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너 일단 진정해라. 그래, 도준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이혼이라니 이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너희가 산 세월이 7년인데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니. 정이요.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랑 어머니 아들 사이에 정이라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도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결혼 7년 차에 당신은 매주 인터넷에서 퍼온 가짜 공사장 사진을 보냈어. 베트남에서 딴 살림 차려서 2년 동안 여자를 만나고 애까지 낳았지? 그러면서 내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남편 연기를 했어? 물어보자. 우리 사이에 정이 어디 있는데? 도준 씨가 무릎으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민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여자 정리할게. 애도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제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음이었다. 나는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 너머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베트남 억양이 섞인 콧소리 가득한 한국어였다. 여보, 애기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요. 우리 계획대로 내일 같이 구청 가서 혼인 신고할 거죠?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거실에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셨다. 아버지. 도준 씨가 내 다리를 놓고 소파 쪽으로 기어갔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상비약을 찾으러 뛰었다. 며느리인 동료 중 한 명이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남편 옆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나는 거실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둔 코트를 입고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민서야. 도준 씨가 뒤에서 절규하듯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쉬어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당신 회사 대표 이사님 이메일로 영상 전송했어.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오늘부로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1층 버튼을 누르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3개월 후. 서울의 6월은 벌써 여름이었다. 가로수 잎들은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고 한강 수면 위로 햇살이 부서져 반짝였다. 나는 홍대 근처 카페 테라스에 앉아 4,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 지난달에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심장마비로 쓰러진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가 3시간의 시술 끝에 겨우 고비를 넘기셨다.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라만 보았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
도준 씨는 결국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회사의 모든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상을 확인한 대표이사는 다음 날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도준 씨를 해고했다. 보수적인 건자재 업계에서 해외 파견 중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진 관리직을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전세 보증금 6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도준 씨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내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까지 합치니 내 수중에는 약 3억 5천만 원이 생겼다. 엄청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하기엔 충분했다. 그 베트남 여자는 도준 씨가 해고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호찌민으로 도망쳤다고 들었다. 도준 씨의 카카오톡은 차단당했고 그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그토록 달달했던 인스타그램 사진들도 모두 삭제되었고 계정은 사라졌다. 인과응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부인회 모임은커녕 슈퍼마켓에 갈 때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매야 했다. 결국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도 시골집으로 내려가 칩거 생활을 시작하셨다. 시아버지는 심장에 스텐트를 3개나 받고 매일 한 주먹씩 약을 드셔야 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하루 종일 베란다에 앉아 한라산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게 일과라고 했다. 그리고 권도준 씨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도준 씨였다. 카페 맞은편 편의점 앞에 그가 서 있었다. 구겨진 체크무늬 셔츠, 퀭하게 들어간 눈, 덥수룩한 수염. 손에는 싸구려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혼 후 그는 거의 매일같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카페 앞, 내 작업실 건물 및 때로는 내가 사는 오피스텔 단지 입구. 처음 그를 봤을 때는 아주 잠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기도 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길 건너에서 그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입 모양으로 민서야라고 부르는 게 보였다. 그가 꽃다발을 높이 들어 보이며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려 했다. 나는 남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겨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 작업실은 이 카페 건물 3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툰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쇼팽의 녹턴. 내 수강생이 연습 중이었다. 아직 박자가 불안정했지만 제법 감정을 실어 연주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손을 흔들었다. 응, 계속 연습해. 왼손 리듬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나는 미소 지으며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스튜디오는 위자료와 전세금을 합친 돈으로 홍대 중심가에 마련한 내 공간이었다. 월세가 비싸긴 했지만 위치가 좋아 수강생이 금방 늘었다. 이혼 후 나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고 이곳에 전념했다. 지금은 수강생이 20명을 넘었고 월 수입도 5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컴퓨터를 켜고 다음 주 레슨 스케줄을 정리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마 도준 씨가 아직도 밑에서 서성이고 있겠지? 나는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러자 소음도 그의 존재도 흐릿해졌다. 저녁 늦게 마지막 학생을 보내고 퇴근 준비를 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복도 바닥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꽃잎 끝이 시들해져 있었고 빗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까 소나기가 잠깐 내렸나 보다. 나는 허리를 숙여 꽃다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분리수거함으로 걸어가 망설임 없이 일반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삼겹살, 깻잎, 파채, 그리고 한우 등심 한 팩 계산대 화면에 12만 원이 찍혔다. 나는 카드를 긁었다. 손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예전에 도준 씨와 장을 볼 때는 10만 원이 넘으면 몇 번을 고민하고 물건을 도로 가져다 놓곤 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어제 담가둔 장아찌를 꺼냈다. 프라이팬에 삼겹살 2줄을 굽고 깻잎에 마늘을 얹어 크게 한 쌈 싸 먹었다. 냉장고에 남은 소주 반 병을 꺼내 잔에 채우고 창밖의 야경을 보며 천천히 들이켰다. 이게 지금 나의 삶이다. 15평짜리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잠드는 삶. 가끔은 외롭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나는 자유를 느낀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며느리와 아내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주말 오후 나는 나에게 주는 선물로 산 280만 원짜리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신사동 가로수길을 걸었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입다 버린 유행 지난 옷을 받아 입으며 여자는 알뜰해야 미덕지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7년 동안이나.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온다. 쇼핑을 마치고 예약해둔 오마카세 식당에 갔다. 연어, 성게알 초밥, 그리고 따뜻한 사케 한 도쿠리. 한 끼 식사에 8만 원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연인들을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고등학교 동창 은혜였다. 민서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괜찮은 사람 있어서 소개해 주려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다. 어떤 사람인데? 우리 남편 회사 동료인데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이혼 한 번 했고 성격 차분하고 괜찮아. 한번 만나볼래?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력했다. 그래, 좋아. 1년 후 크리스마스. 스위스 알프스의 설경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다. 융프라우 전망대의 선이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온통 하얀 눈세상,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곳. 안 추워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물었다. 정우진 씨 은혜가 소개해준 그 미국에서 온 돌싱어 남자였다. 우리는 만난 지 8개월이 되었고 이번이 첫 해외 여행이었다. 조금요. 내가 대답하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다. 그가 배낭에서 충전식 손난로를 꺼내 내 주머니에 쑥 넣어주었다. 아침에 풀로 충전해 놔서 따뜻할 거예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요? 아니, 그냥요. 사는 게 참 괜찮다 싶어서요. 그도 따라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함께 먼 설산을 바라보았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켰다. 오늘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다.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축하 인사, 언제 귀국하냐는 질문들. 나는 기분 좋게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다. 그때 새로운 알림이 떴다. 낯선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회색 기본 아이콘, 아이디는 의미 없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 댓글 내용은 딱 4글자였다. 후회한다. 나는 그 댓글을 3초간 응시했다. 권도준이었다. 이혼 후 예전 계정을 없애고 새 이메일로 가입했는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는 매일 밤 내 이름을 검색하고 지인들의 파도 타기를 하며 나를 염탐하고 있었을 것이다. 후회한다라. 무엇을 후회한다는 걸까? 베트남에서 2년 동안 2집 살림을 한 것? 우리 집 핏줄도 아닌 아이를 낳은 것? 공항에서 나한테 딱 걸린 것? 아니면 그때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고 버티다가 회사 잘리고 인생 망친 것? 나는 그의 프로필을 눌러보았다. 게시물 0, 팔로워 0, 팔로잉 0 보직 나를 훔쳐보기 위해 만든 유령 계정. 나는 짧게 코웃음을 치고 계정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엎어두고 돌아 누웠다. 커튼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와 베개 머리를 비쳤다. 1년 전 그날 밤 여행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그 집을 뛰쳐나왔을 때도 이런 달빛이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35, 이혼녀, 아이도 없고 7년 동안 남편에게 철저히 기만당한 여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평생을 우울 속에 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숨막히는 그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고 나서야 알았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지,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지,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지. 나는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 남의 셔츠를 다릴 필요가 없다. 매달 산부인과에 가서 죄인처럼 다리를 벌리고 검사받을 필요도,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을 견딜 필요도 없다. 가짜 사진과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척 연기할 필요도 없다. 나는 지금 진짜로 행복하다. 옆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우진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여벌구를 바라보며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전 부인과 헤어진 이유를 서로 바라는 삶의 온도가 달랐다라고 담백하게 말했다. 전철을 흉보지도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다. 그럼 지금은 뭘 바라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냥 같이 밥 맛있게 먹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요. 거창한 로맨스 말고 심심하고 평범한 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다. 나도 딱 그것을 원했으니까.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러 가기로 했다. 우진 씨 말로는 스위스의 일출은 설산이 장미색으로 물들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고 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뭐, 아무렴 어때? 내일 일출이 예쁘든 안 예쁘든 상관없다.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앞으로의 모든 날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기억들은 저 눈 속에 파묻혀 영원히 얼어붙게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더 좋은 인생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 끝.